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뜬 인물. 저는 윤여정 씨 잡겠습니다.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는 그러니까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트로이 코처라는 농인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랑한다를 수어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서툴긴 한 것 같아요. 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코다라는 영화에서 열연한 트로이 코처는 이 코다, 그러니까 농인 부모의 자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하고요. 그러한 배우에게 그러한 배우에 맞는 아주 적절한 소개와 배려한 그렇죠. 거 너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그 수상 소감을 이제 또 수화로 해야 되니까 두 손을 다 써야 되니까 트로피를 대신 들어주고 네. 끝까지 수상 소감 끝날 때까지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무려 4kg가 된답니다. 무게가? 트로피가. 그래서 윤여정 씨가 작년에 여우조연상 받고 지난해 들고 있는데 한 손으로 들고 있기가 무거웠대요. 그렇게 무거워요? 뭐 그게 다 금일까요? 아니, 그럴 리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장면이 아름다웠어요. 사람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 누구죠? 그 뺨 때린 사람이 있어서 더더욱이나 돋보였던 것 같아요. 자, 윤기찬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저는 김혜지 국회의원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란 또는 정치인이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진심을 떠나서 어쨌든 국민께 보여진 모습 자체가 그 일부 이제 장애인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뭐 사실상 질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김혜지 의원은 찾아가서 뭐 무릎 꿇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소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당히 울림이 있던 말이었고요. 시민들께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본인이 사과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중재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도 정치인의 책임이다. 상당히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국민께 어떤 정치인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전작년이 사실은 시위 방법을 바꿨어요. 바꿨죠. 그러니까 어쨌든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죠. 행동으로. 저는 상당히 좀 울림이 강했던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지 의원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그 반려견 국회 출입도 처음 시키고 그런 분이죠.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당내에 지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본인의 속마음은 그와 다를 것으로 봐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저는 좀 아쉬움이 컸던 것은 정치인 또 특히나 제1야당의 대표라면 찾아가서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보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이후에 그러나 시위 방법은 이런 것은 이제 불법적이다라고 그런 설득 과정을 거쳤으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공감시켜서 감동시키거나 이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적하고 탓하고 전 이런 것은 사실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 불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당의 대표로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뭐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검주의 진인물 최민희 전 의원. 이준석 대표입니다. 바로 이어서 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는 김혜지 의원을 뜬인물로 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제 넓은 공감대나 뭐 국제적인 걸 생각해서 윤여정 배우를 뽑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게 비슷해서 기뻤고 일단.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젠더 갈라치기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던가 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늘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면 이런 좌충우돌이 결국 그 한 인간이 한 50쯤 돼서 정치를 할 때 이게 성숙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늘 봅니다. 근데 그게 갈라치기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저는 장애인들의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거름되지 않아요. 습관으로 고착됩니다. 네. 그리고 궁지에서 빠져나오는 이준석식 꼼수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하철과 관련하여 파업이 있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할 때 늘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면 시민의 발목을 볼모로 잡았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표현이 일부에서 나오죠. 네, 주로 보수 언론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사회라는 건 그런 불편을 줄 때 때로 관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는 정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게 90년대 초반인가? 그렇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딱 부러진 해답을 못 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불법이라는 공당 대표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하여 사실은 정치인들은 다 같이 반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일이지 공당의 대표가 나서서 싸울 일은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사실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위 파업 이런 것처럼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업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시위하는 경우는 뭐 다 인정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버스 기사님이 버스 운전을 안 하는 거. 그런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막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하철에 만약에 태업을 유도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 사실은 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이건 합법이 아니다라고 개념 지어야 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솔루션이 가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차원의 비판의 포인트지 이래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그것까지는 좀 저희가 넘어가기엔 조금 좀 벅차다. 이번 그 시위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두 분이 좀 드러내 주신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 장애인 단체 갈라치기 그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고 하는 전장년 외에 다른 또 장애인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들을 따로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한 이런 점을 지금 지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윤기찬 부위원장은 누구 꼽겠습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일단 불과 한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인가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때 이제 정치 교체라는 화두가 시작이 될 때예요. 그때 이 여야를 넘어서서 운동권, 동호회, 뭐 기득권 이것을 타파해서 청년 정치인에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겠다 이런 지지를 하면서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서울시장이 광야인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을 뺏긴 입장에서 서울시장에 나가서 희생하겠다 이런 취지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네. 불과 2달 전에 하신 말씀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방선거에 나가시는 이 과정이 썩 보기 좋지만은 않다. 특별한 계기가 있고 하여튼 민주당에서 혼연일치돼서 당시 나가줘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이 자칫하면 민주당이 현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박홍근 새로운 원내대표님 예. 그다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다 386 운동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동권을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으면서 다시 또 복귀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따 우리 그 지방선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텐데 그래도 한마디만 코멘트 듣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광야로 인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패인의 결정적인 30만 표가 서울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저는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은 원칙대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좁혀서 얘기하면 경선하라. 이런 얘기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20%인가 25%를 누군가 앞설 경우는 그게 원칙에 따라 단수 공천이 됩니다. 그것도 경선의 과정에 들어 있어요. 당원 당규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는 경선 원칙이 정해지는 거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 그리고 그것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도덕적 혹은 정무적 판단은 별개로 하고 지금 민주당에게 서울시는 광야다. 예. 이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전략공천을 달라고 한다면 그 비판의 일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국민의 뜻을 따라라. 그건 결국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의 뜻을 따라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광야냐 했더니 광야라고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판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 대통령과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신구 권력 갈등이 좀 잦아드나 했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문제, 김정순 여사 옷값 시비 논란 문제, 또 검찰의 이 산업부에 대한 그 한전 자회사 사장들 퇴진시키는데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압수수색 문제 이런 등등이 좀 거론이 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자리 싸움으로 사전에 인식을 하고 양 진영 자체나 그러니까 당선인 측이나 청와대나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저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거로 보고요. 그것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곳이 사실 7조 원가량의 지금 돈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거의 공공기관화 돼 있어요. 소유권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고 예. 산업은행 자체는 국가가 아시다시피 51%를 출자해서 설립된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기관들이에요. 그렇다면 인수위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해당 사장 그분을 선임하는 것이 첫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왜 하필 그런 경력자냐. 예를 들면 지금 인수를 민간 업체에게 인수를 시켜야 되는 건 매각을 상황이에요. 해야 되는데.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EU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매각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산됐잖아요. 현대중공업과. 그렇다면 어쨌든 빨리 매각을 해서 돈을 회수해서 산업은행 돈을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M&A 전문가나 기타 경영정상화나 구조조정 전문가 등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물론 실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생산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동생의 친구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분이 갖고 있는 커리어 측면에서 보면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재무 전문가가 필요한데 거기가 맞지 그렇죠. 않다 한마디로. 두 번째는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산업은행의 감독기관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전무 이하 임직원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3월 14일 날 웬만하면 인사를 하지 맙시다라고 공문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3월 28일 날 주총에서 바로 승인을 해버립니다. 그 주총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이에요. 자, 이런 형식적인 측면과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거 왜 이렇게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무시한
의결을 밟았느냐 이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전문성의 문제가 재무 전문가가 아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친구다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동생의 친구다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고 대학 동기 지금까지 잠깐만요. 지금까지 나온 건 문 대통령 동생이 나온 대학 동창이다예요. 친구인지 아닌지는 오늘 처음 말씀하셨죠. 제가 정정할게요. 친구라는 대학 단어. 동문. 네, 왜냐하면 친구와 대학 동창은 다릅니다. 윤 변호사가 정정했으니까. 네, 이건 어쨌든 근거가 너무 미약한 정치 공세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우선 첫 번째 얘기. M&A 전문가가 대표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대표가 유능한 M&A 전문가를 모셔서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모든 이런 상황에 있는 데는 전부 M&A 전문가가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례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M&A 전문가는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표가 유능하게 잘 쓰면 될 것 같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감독하는 거 맞는데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을 관리하는 건 어디서 하냐?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웬만하면 인사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위는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이 얘기할 수 있는 단위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정기 주주 총회에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근거가 무너지는 게 원일이 대변인이 이거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근거가 무너지는 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동기 동창인 박두선 대표를 임명하도록 모종의 공작을 해야 했다라는 건데 예. 이미 전제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미 인사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청와대 관련성을 오히려 부정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게 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끼친다면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구성됐냐. 2017년 5월 7일에 구성됐는데요. 8명입니다. 예. 그 7명을 누가 구성한 거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구성한 겁니다. 아, 그 위원 네. 그대로 네, 지금까지 8명 중에 7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임기가 이어지고 네, 그렇기 있다. 때문에 저는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창용 님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두가 적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일단락됐잖아요. 그럼 지금 박두선 대표가 이게 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면 경력으로 볼 땐 할 만한 분으로 알겠어요.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예, 반박을 예. 하면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는 주주총회에다가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사실적인 문제는 떠나서 주총회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자체가 55.7인가요? 그건 56%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는 여기서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고 주총에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그 개선상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서 경영정상관리위원회에서 주총에다가 이분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십사 그러면 웃긴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추천을 자기들이 하고 의결 절차에도 이렇게 한다는 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산업은행의 수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분은 주총에서 결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관련성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3월 28일이에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전달한 건 3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경영정상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요. 대표이사를. 그리고 이사에서 의결조차 끝난 상태예요.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딜레이 해달라라고 네. 3월 14일에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의원님 말씀하고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또 해석하시는 하나는 네. 경영정상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쨌든 산업은행에서 한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추천됐는지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알겠어요. 문제 삼는 것은 네. 3월 14일 날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피감독 기관인 산업은행에서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왜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의 저 관련성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동생분의 동기동창이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청와대 부대변인께서는 이거 눈독 들인다. 너네들이 눈독 들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했어. 청와대가 그 개입할 여지가 없는 민간 기업의 인사다라고 하는 논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감사 대상이에요. 실제 감사했었고 그런데 금융위원회 피감기관인 산업은행이 지분을 6%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그 정도 하시고. 좀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인사를 금융위원회가 왜 막습니까? 금융위원회 월권이죠. 이거는 점령군 행세를 금융위원회가 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금융위원회의 대단한 결례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은행의 만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주총회의 대표를 추천하건 안 하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추천을 했다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 개입 전에. 그럼 놔둬야지. 그걸 개입한 걸 언론은 더 문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사장 선임을 그 시점에 막았는지부터 감사원이 감사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 제가 금주 한 주 내내 지금 시끌시끌한 게 김정순 여사 옷값 논란인데 이건 최민희 전 의원부터 어떻게 보세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브로치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브로치가 2억이다 뭐다. 시작이 됐는데 브로치가 2억짜리가 아니라고 그 까르띠에인가요?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 2억이라고 문제 제기한 쪽에서 누구든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모조품을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대기는 제조업자가 나섰죠? 네. 그런데 제조업자가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 주 줄기도 아니에요. 그 제조업자가 나선 것의 핵심은 이미 그 언론사에 저거는 프랑스의 유명 무슨 제품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보도 안 하고 계속 몰고 갔다. 그 언론이. 이게 핵심인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게 넘어갔냐면 그 인터넷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구두값이 다 합쳐서 1조 원이다. 이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게 특수활동비 전체를 흔들게 되니 청와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 1년에 연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96.5억 원. 그러니까 총 해봐야 이게 얼마입니까? 5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500억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좀 안 되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구두가 1조 원이라고 하니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상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금괴. 그래서 그건 사실 법정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또 다시 나와서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지 말고 그냥 특수활동비를 매달 공개하도록 국회에서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알겠어요. 특수활동비 매달 공개? 매달 아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라는 법을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법원의 저런 판단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하든가 해야지. 검찰의 특수활동비 147억도 법원이 공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특수하게 쓸 영역이 있다. 있겠죠. 그런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와 항소에 대해서는 그건 괜찮고 청와대가 이건 국가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기밀사항이 있다. 그래서 항소하면 욕하고 이게 언론입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이 김정순 여사 옷값 문제에 대해서 당으로서 공식 대응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옷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옷값은 이제 가십거리인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원래 이게 시작된 걸 보면 특활비 공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항소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당연히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점점 추세도 국회 특활비 공개부터 해서 법원이 계속 판단을 쌓아가고 있단 말이죠.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특활비를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안 할 수도 있다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내 법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공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 법원에서 분명 기준을 줬어요. 첫 번째는 특활비를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는 공개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에게 뭐 얼마를 현금으로 줬는지 뭐 이렇게 썼는지는 이건 공개해라. 이거는 국가안보 전혀 관련이 없다. 다만 그 사유 특활비를 지급한 사유 왜 줬는지는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의전 비용 대통령 내분의 의전 비용에 대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정치인들이 특활비 공개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낸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에 공개적으로 쓰이는 것을 또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 옷값 문제가 부수적으로 덩달아 커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의전 비용이나 특활비에 그 공개해 보니 거기에 옷값이 없으면 당연히 그 사비로 쓰신 거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은 특활비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옷값 갖고 이게 논쟁이 좀 있는 아까 것은 맞지 않다. 검찰 특활비는 안 해도 됩니까? 아니 다 공개하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자, 똑같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잣대로. 법원에서 특활비를 지급하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는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활비 본래 목적에 있으니까 이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런 법원의 요 기준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건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검찰도 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활비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원칙이려면 법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공개 안 할 수도 있다는 공개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이 정립이 안 돼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김선일 씨 사건 다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김선일 씨를 데려오기 위하여 특활비를 씁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영역만 알고 다른 영역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정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전직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평론가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청와대와 정말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의 위상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단하시고요. 국회가 우리가 볼 수 없는 특활비 내역들을 볼 수 있는 단위가 있거든요. 그 단위에서 논의하셔서 원칙을 정해라. 네,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사용한 특활비는 일단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개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영역을 명확히 법으로 만들자. 그 그래서 말인 거죠? 그 영역을 법으로 만들라. 저는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관련 규정이나 법에 모든 예산 사용은 이제 회계 대상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공개하는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고 특히나 저는 법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개 조건, 비공개 조건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봐서 저는 이게 여야가 싸울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니까요. 현재 사실 왜 이게 야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당선인은 되게 부담스러운 사안이에요. 맞아요. 당선인은 본인이 다시 그 조건이 되거든요. 본인이 공개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달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앞으로 건 그만두고 앞으로는 그럼 법을 정해서 공개하자 이런 건가요? 아니.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법원의 판단 일단 대법원까지 가봐야죠. 그렇죠. 일단. 저는 잠시만요. 저는 우선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147억 원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좀 있다가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때 그걸 다 인정했어요, 사회가. 그런데 그 법원이 2년 동안 쓴 게 147억이거든요, 검찰이 그때. 대통령은 5년을 쓴 게 지금 공개되고 그중에 일부를 문제 삼는데 그러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하지 못할 사유를 인정해서 항소한 걸 비난하지 않는가. 그러면 검찰보다 청와대는 국가기밀사항을 더 덜 다루는가.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네. 윤 변호사도 그 대목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서 기준이 항소를 하면 똑같은 항소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 똑같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의 법관의 판단을 가지고 예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드리는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칙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거 법밖에 없다. 근데 법이 또
판단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으로 가는 건데 저는 지금 법원에서 계속 이 판단을 하는 건 그건 위험해 보인다. 네. 요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상식을 규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야당 시절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건 모르셨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자, 잠깐만. 야당은 예. 그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현 당선인 측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걸 공개하자고 지금 맞불을 놓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입장이라서 저는 그래서 더 이게 진정성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옷값 논란 이건 가십거리고 그렇다면 차제에 법을 만들기 전에 이게 지금 공개하면 이거 처벌됩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개 안 한 특권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특권을 버리고 공개하고자 하는 그 이 의도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이 없다고 안 하는 게 좀 하나 이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러시면 또 안 돼요. 하나는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왜요? 지금 그 말씀 뭐 안 하냐면 네. 지금 말씀이 공개하라는 게 당선인이 부담스럽다. 그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게 말을 곡해하시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곡해가 아니에요. 당선인은 곧 그러니까 당선인은 곧 아니라니까 대통령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 그럼 제 말씀부터 문재인 듣고 나서 대통령이 말씀하세요. 야당 대표일 때 이러저러하게 얘기했다. 저 그런 거 알아요. 저도. 예를 들면 야당 대표일 때 몰랐던 사실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더 투명하게 진전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네가 그랬는데 지금 왜 바꿔? 이건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똑같이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자. 그러면 이 기준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니까 공개 안 해도 되냐 이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거꾸로 지금 부담스러운 이유는 법을 만들면 세부적으로 다 공개해야 되니까 활동이 어려워지겠죠.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어려워지죠. 그럼 마무리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자, 그 제가 드린 당선인의 말씀은- 부담은 왜 제가 부담스러운가요? 자, 똑같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자, 현재 입장에서 봅시다. 네. 그러면 당선인이 어쨌든 청와대 대통령 신분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향하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똑같이 본인도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당신이 당선인 때 또는 그때 국민의힘은 이렇게 요구했으면서 그렇죠. 당신 시절에 왜 안 하냐. 법의 제정을 떠나서 자 이런 측면에서 입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 무슨 입지가 뭐 따로 바뀌는 게 왜 부담이에요? 네? 투명하게 당하는 좋은 조금만 이거. 윤 변호사 마무리를 다 지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 입장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진짜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야당 시절에는 공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 대통령이 되시니까 어쨌든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잖아요. 저는 곤혹이라고 자, 생각을 안 한다는 두 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윤 변호사님 의원님의 잠깐만요. 입장을 떠나서 어쨌든 제가 옆에서 예. 듣기에 예.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막 열을 내며 논쟁하실 문제는 별로 맞아요. 아닌 공개하면 아닌 되는 것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라는 게 윤 변호사의 기본 입장인 거고 공개 여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법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최 의원의 저 입장이잖아요. 모른다, 이 아니 그러니까요. 두 분 그 차이가 뭐 그리 큰 게 아닌데 그걸 이게 계속 입시름하실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예. 그 규정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이번에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2010 몇 년도에 국회부터 예,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오고 있어서 그게 그 기준을 우리가 참조하면 이제 더 이상 솔직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가 특활비 남아서 생활비로 집에 갖다 줬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것 때문에 국회가 투명해진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쨌든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이 아니라 진영에서 니네 잘못이냐 니네 잘못 이걸 아니요, 따지지 그 얘기하는 말고 게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이 낸 거 갖고 투명하게 이유가 공개하자는 게 무슨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저 두 분 이유가 그러니까 옛날 거 다 지금 드러냈고 두 분 잠깐만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국회는 이유가 타당했어요. 잠깐만요. 아무튼 이제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 특수활동비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가 현재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분명히 하자는 것과 무조건 일단 원칙대로 가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법원 판결도 있으니 그걸 따르자라고 하는 두 논리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이제 다음번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대표 그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두 분이 민감해지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전직 대통령이 될 그리고 그 부인 영부인에 대한 모욕 주기로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피하려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하셨어요. 예. 모욕주기 쪽으로 네, 모욕주기를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게 아니요, 아니다. 저는 네. 제가 아니 그 의원님만 안 그러세요. 변호인님만 안 그러고 사실은 아까 제가 이거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옷다 당 내놓고 차원에서는, 나가라까지 얘기한 저는 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옷이 사비로 구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옷에 이걸 맞추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영 싸움 플러스 가십거 이상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 저는 의전 비용과 특활비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건전한 논쟁은 가야 되고. 윤기찬 변호사 입장대로 좀 당 사람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합시다.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신구 권력 간 갈등 부분에 제가 세 번째 논점으로 아까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게 산업부가 한전자회사 사장들 퇴임시키는데 개입했느냐 부분이 벌써 3년 전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좀 일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막 압수수색하고 있는 요 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 먼저? 제가 뭐 네. 개괄적으로. 임 변호사.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환경부 이 뭐 리스트가 밝혀질 때 같이 이제 됐던 그렇습니다. 건데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일단 환경부 수사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산업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당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던 뭐 주진우 당시 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천됐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산업부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됐고 그런데 그 뒤에 온 이 수사 담당자 분들은 이 산업부 수사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 그러다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지금 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이에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그리고 검찰에서는 환경부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는 논리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재판 논리라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다. 수사 본격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라는 것은 이미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했으면 그 사안도 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안은 기소하고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안테나샵 비슷하게 보고 나서 나머지 기소하겠다. 그럼 대한민국의 수사는 이럴 수 있는 게 그건 논리적으로 없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군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 수사. 우선 그 말씀 중에 정말 검찰은 개혁돼야 되는구나. 어떤 검찰은 어떤 거에 의지가 없으면 수사를 안 하고 어떤 검찰은 의지가 생기면 수사하면 그 수사 대상이 국민 누군가일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검사 만나면 나는 기소되겠구나. 이 검사 만나면 나는 빠져나오겠구나. 이게 더 나아가서 내 동생 중에 검사가 하나 있으면 나는 빠져나오겠구나. 내 친척 중에 검사가 없으면 나는 죽겠구나. 이 진짜 검찰 개혁 필요하네요. 이런 검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녹취 파일이 생각났습니다. 과거에. 권력을 잡으면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났고요. 의지라고 표현하시니까 과거 녹취록,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던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부 수사하는 결과를 보고 다른 데를 하겠다는 건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논리다. 검찰의 논리는 두 분 다 비판하시네요. 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 취임도 하기 전에 인수위에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압박을 넣는 듯한 행태. 공수처장 물러나라고 압박을 넣는 듯한 이 공개적인 행태. 이거 수사할 겁니까? 누가 고발하면? 그러니까 이 끝없는 정무직 공무원의 처리 문제에 대한 이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은 원칙을 정하자. 이거 제가 2017년부터 2017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은 미국처럼 국장급까지 2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가 쫙 빠지자든지 그런 원칙을 정하지 않는 한 이걸 수사와 법원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수사와 법원 판단과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 그런 말을 못하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네. 거고. 임 변호사 아까 말씀의 입장은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다. 빨리 수사해야 됐던 걸 이제 와서 하는 게 만시지탄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깔려 있는 것이고 이제 검찰 독립이 왜 필요한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검찰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가 휘둘린다, 독립적이다, 이럴 필요가 있다 하는데 항상 그런 사안들을 보면 국민의 민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들이에요. 정치적 사안들, 그다음에 윗사람들 사안들 이게 우리 국민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그다음에 공수처의 필요성 이런 것들 이런 논쟁들이 정치권 자기들만의 논쟁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한테 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쟤한테 칼을 겨녀야 되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참 답답하고요. 또 하나는 독립성 있는 그 해당 기구의 수장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고민을 해봤던 문제인데 이 사람이 일을 못해. 그럼 이걸 임기 동안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정치권에서는 중립성 훼손이다. 상대방 이렇게 비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 줄을 서면 자기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일을 못 하는데 저거를 이제 물론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도적 측면 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표현을 통해서 이분들의 직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왜 저분은 검찰총장은 아니더라도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계속해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누군가는 권위를 부여해야 되니 검사장 직선제까지 고려하게 되거든요. 고민의 끝이. 근데 그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놓고 고민하듯이. 그랬을 때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처지가 바뀌고 보니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적인 고민의 마지막 종착점은 검사장 직선제 주장으로 좋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기결되더라. 전 찬성합니다. 참 이게 그 산업부에 대한 수사 얘기로 시작됐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의 어떤 정치적 독립 중립성의 문제, 검찰 수사권의 조정 문제, 게다가 이 이른바 공공기관 장의 어떤 임기라든지 또 그 임기 중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까지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네요. 아무튼 뭐 매번 이렇게 입씨름하다 말지 말고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좀 차분히 정리해서 하나하나 우리도 좀 제도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만 직선제가 좋은 것 같아요. 1시 42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이쯤 해서 교통정보 잠깐 듣고 후반부 토론 마무리 지어봅시다. 정현정 씨. 네, 이번 주말은 봄 나들이 행렬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 벚꽃이 개화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말 이후부터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